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노후 주거 전부 틀렸습니다. 병원 가까운 곳, 큰 평수 아파트요. 절대 아닙니다. 실버타운 더더욱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전혀 다른 곳에 삽니다. 그곳은 비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 네 곳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 네 곳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노후 2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르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외롭게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네 곳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바로 앞으로 이사한 분들이 1년도 못 버티고 다시 나옵니다. 전원주택으로 내려간 분들이 6개월 만에 도시로 돌아옵니다. 실버타운에 수천만 원 입주비를 내고 들어간 분들이 2년 만에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분명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경치도 좋았습니다. 시설도 완벽했고 관리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30년간 노후 상담을 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질 줄 몰랐어요. 병원 옆이면 안심될 줄 알았는데 매일 죽음만 떠올리게 됐어요. 큰 집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외로움만 더 커졌어요. 전원주택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립되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집 하나를 제대로 선택해서 마음 놓이고 하루가 즐겁다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집값이 아니었습니다.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단 네 곳이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 4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70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부 중 1명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1명은 평균 8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이랑 살 거야. 나는 요양원 갈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과 산다고요?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를 보며 방 한 칸에서 숨 죽이며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요양원에 간다고요? 건강할 때는 못 들어가고 정작 들어가야 할 때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후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다고요?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계단을 오르고 장을 보고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노후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집 하나가 노후의 편안함을 보장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네 곳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노후 20년의 행복과 후회를 갈라놓습니다. 지금부터 그 네 곳이 무엇인지, 왜 그곳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1이라고 적어주세요. 시청자분의 숫자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73 세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할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셋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68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강 할머니의 외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였습니다. 큰 집에 혼자 남은 강 할머니는 매일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자,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첫 번째 선택은 대형 병원 앞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집을 팔아 병원 바로 앞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15평짜리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이 코앞이니 안심이다 싶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새 집이라 깨끗했고 관리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앰뷸런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환자들이 실려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언젠가 저렇게 실려가는 날이 나에게도 오겠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서 안심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가까워서 매일 죽음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게다가 15평 원룸은 너무 좁았습니다. 식탁도 없고 거실도 없었습니다. 침대와 옷장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강 할머니는 6개월 만에 그 집을 팔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친구가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산책로도 있다고 했습니다. 강 할머니는 남은 돈으로 그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20평 단층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마당에 꽃을 심고 텃밭도 가꿨습니다. 이제야 진짜 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여름이 되니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습니다. 모기와 벌레들이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두꺼비 소리에 잠을 못 잤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트까지 차로 20분이었습니다. 병원까지 30분이었습니다. 약국까지 15분이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4번만 다녔습니다. 강 할머니는 운전을 못했습니다. 장을 보려면 택시를 불러야 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점점 고립됐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이웃이 없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라고 했지만 집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강 할머니는 마당에서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삐었습니다. 아파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날 강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집을 팔았습니다. 또 손해를 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언니, 복지관 근처로 와요. 우리 동네 정말 좋아요. 사람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강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친구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경기도 중소도시였습니다. 복지관이 있었고 공원이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는 20평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단지 옆동에 2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번엔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또 안 맞으면 어쩌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강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곳이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네 곳이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강 할머니는 그 아파트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강 할머니가 발견한 네 곳의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복지관입니다. 강 할머니 집에서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입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갑니다. 요가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노래 교실에 참여합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산책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 자극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병원을 매일 보면 아픔과 죽음을 떠올립니다. 사람을 매일 보면 삶과 활력을 느낍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학교이자 직장입니다. 거기에는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복지관 가서 뭐 하지 하고 설렙니다. 전국에는 484개의 노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노래 교실, 그림 교실뿐 아니라 스마트폰 교육, 인터넷 뱅킹, 디지털 기기 활용 강좌까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물리치료실도 있습니다. 미용 서비스도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머리를 2,000원에서 5,000원 선에서 깎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부 확인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병원 동행도 지원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외로움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된다는 겁니다. 강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전원주택에 살 때는 우울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일본에서는 복지관 근처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노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적당한 크기의 집입니다. 강 할머니는 20평 아파트에 삽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맞습니다. 15평 원룸은 너무 좁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물건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도 없고 거실도 없었습니다. 침대와 옷장뿐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공간이 좁으면 심리적 여유가 사라진다고요. 앉을 자리는 있어도 머물 공간이 없으면 집이 감옥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 좁은 공간에 답답함까지 겹치면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30평 전원주택은 너무 넓었습니다.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청소하는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방이 많으니 쓰지 않아도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난방비가 아파트의 2배였습니다. 무엇보다 빈 방을 바라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방만 덩그러니 있으니 더 쓸쓸했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공허함입니다. 노후 주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장 알맞은 집 크기는 20평에서 25평이라고요. 이 정도면 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충분하고 자녀나 손주가 잠시 찾아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청소와 유지에 무리가 없습니다. 관리비나 공과금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중요한 건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명절에 와도 자고 가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명절에 부모님 댁에서 숙박하는 자녀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전처럼 며칠씩 모여 함께 지내는 풍경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와서 식사만 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큰 집은 부담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집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합니다. 세 번째 장소는 산책로 공원입니다. 강 할머니 집에서 공원까지 걸어서 3분입니다. 매일 저녁 공원을 산책합니다. 나무가 많고 벤치가 있고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산책하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운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나무가 많은 산책로를 걷는 것과 차가 많은 인도를 걷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기쁨이고 후자는 스트레스입니다.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잴 수 있는 쉼터, 나무 그늘 아래 걸을 수 있는 길, 이런 환경은 걷기를 의무가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줍니다. 공원은 노년의 약국입니다. 걷기는 모든 약의 어머니입니다. 심장병, 당뇨,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을 모두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걷기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2,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0% 낮았습니다. 치매 발병률도 35% 낮았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걷기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좋습니다. 공원에서 이웃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몇 마디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장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강 할머니도 공원에서 친구를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는 친구가 5명이나 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장소는 동네 의원과 약국입니다. 강 할머니 집에서 동네 의원까지 걸어서 5분입니다. 약국은 2분입니다. 혈압약을 받으러 갈 때 부담이 없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대형 병원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병은 자주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은 자주 생깁니다. 감기,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관절 통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럴 때 동네 의원이 있으면 편합니다. 가정의학과는 주치의 개념입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등 기본적인 진료를 모두 봐주고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의뢰서를 써줍니다. 무엇보다 같은 의사 선생님께 계속 진료를 받으니 신뢰가 쌓입니다. 약국도 중요합니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약국이 있으면 약을 받으러 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약사와 친해지면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할머니는 약국 약사님과 친합니다. 약을 받으러 가면 최근 건강 상태를 물어봐주고 조언도 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나 약국이 멀면 나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택시를 불러야 하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걸어서 5분이면 우산 하나 들고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 네 곳이 전부입니다. 복지관, 적당한 크기의 집, 산책로와 공원, 동네 의원과 약국, 이것만 있으면 노후는 행복합니다. 강 할머니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3번이나 이사하며 수천만 원을 손해봤지만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웃으며 삽니다.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건강합니다. 집 하나를 제대로 선택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곳의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복지관을 방문하세요. 여러분, 집 근처에 복지관이 있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노인 복지관 또는 시니어 복지관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전화번호도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식사는 얼마인지, 수업은 어떤 게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지 보세요.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입구에서라도 둘러보세요. 복지관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지, 신규 회원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월 회비가 있어도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입니다. 복지관이 없다면 경로당이라도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알려줍니다. 경로당도 요즘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웃을 만나기엔 충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작은 행동입니다. 복지관을 확인하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집 크기를 점검하세요. 지금 사시는 집이 몇 평입니까? 혼자 또는 부부 둘이 사는데 30평 이상이라면 너무 큽니다. 관리가 힘들어질 겁니다.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이 넓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사용하는 방이 몇 개입니까? 안방과 거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은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창고처럼 쓰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 보세요. 매달 얼마나 나갑니까? 10년 후 연금만으로 살 때도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10평 이하라면 너무 작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심리적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찾아왔을 때 앉을 자리도 부족합니다. 20평에서 25평이 적당합니다. 지금 집이 너무 크거나 작다면 천천히 준비하세요. 당장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언젠가는 적당한 크기의 집으로 옮겨야겠다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러보세요. 동네에 어떤 평수의 집들이 있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세요. 실제로 이사할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 동네를 걸어보세요. 이번 주말에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공원이 있습니까? 산책로가 있습니까? 나무가 많습니까? 벤치가 있습니까? 운동기구가 있습니까? 실제로 시간을 재보세요. 집에서 공원까지 걸어서 몇 분 걸립니까? 10분 이내라면 좋은 위치입니다. 20분 이상이라면 너무 뺍니다. 특히 겨울이나 비 오는 날에는 나가기 힘듭니다. 걸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또래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까? 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편안합니까? 안전합니까? 조명은 잘 돼 있습니까? 화장실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 근처에 그런 곳이 없다면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사할 때 반드시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요. 네 번째, 병원과 약국을 확인하세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이 있습니까? 가정의학과나 내과가 있습니까?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걸어가 보세요. 시간을 재보세요. 약국은 가깝습니까? 5분 이내에 있습니까? 약국 앞을 지나갈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약사님께 인사하세요. 앞으로 이 약국을 이용할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친분을 쌓는 것도 준비입니다. 대형 병원까지의 거리도 확인하세요. 차로 30분 이내입니까? 대중교통으로는 어떻습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로 갈 수 있습니까? 없다면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입니까? 10년 후에도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병원에 갈 건가요? 택시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는 다릅니다. 10년 후에 나를 상상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개인 상황별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20평대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복지관이 밥부터 운동, 취미, 돌봄까지
대부분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서울이 부담스러우면 중소도시로 가세요. 세종, 원주, 나주, 파주 같은 곳은 집값이 서울의 절반입니다. 건강이 불안하다면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를 고르세요. 그리고 병원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을 찾으세요. 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재활운동기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는 단지를 선택하세요. 경로당이나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가 답입니다. 관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는지, 주민 동호회가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웃과 나누는 대화가 곧 삶의 활력이 되니까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신다면 도시명 신축 단지나 주상복합을 고려하세요.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기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카페, 마트, 병원, 약국이 모두 건물 안에 있어 편리합니다. 1인 가구라면 관리실이 잘 운영되는 아파트를 고르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비원이 24시간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복지관 생활권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혼자 살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안거히 살라고요. 편안한 곳에 살며 인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집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노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편안해야 삶이 편안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소국 과민이라고요.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뜻입니다. 노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단순한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큰 집, 많은 물건, 복잡한 관리는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천시 불여지리 지리 불여인하라고요.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장자도 말했습니다. 지인지락이라고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즐거움을 안다는 뜻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집을 원하지 마세요. 내가 관리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지금의 나만 보지 마세요. 10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에도 이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동네에서 혼자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집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집,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집입니다.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고 싶은지 그 그림이 선명할수록 여러분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겁니다.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네 곳의 기준을 적어보세요. 우리 동네 복지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집 크기는 적당한가? 우리 집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가? 우리 집 근처에 병원과 약국이 있는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4개 모두 만족한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한두 개만 만족한다면 천천히 준비하세요.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세요. 내 곳을 기억하세요. 복지관, 적당한 크기의 집, 산책로와 공원, 동네 의원과 약국, 이것만 있으면 노후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집이 진짜 의미에서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네 곳 중에서 오늘부터 몇 번을 확인하실 건가요? 1번 복지관부터 확인하실 건가요? 2번 집 크기를 점검하실 건가요? 3번 동네를 걸어보실 건가요? 4번 병원과 약국을 확인하실 건가요? 숫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이 글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준비합시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행복한 마지막 집을 위해,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예수 넘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늙어서 인간관계 너무 애쓰지 마세요. 혼자 즐기는 여유와 행복.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할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니, 편하게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긴 하십니까?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지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친구가 없다는 게 왜 축복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신 겁니까? 아니면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괴로우신 겁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인기 있는 사람이고 혼자 있으면 외톨이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을 켜면 연락처는 수십 개지만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톡방 알림은 계속 오는데 내가 낄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골프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나만 말이 없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합니다. 이게 진짜 우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오래 만났으니까,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끊으면 서운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솔직해질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누가 미워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매일 보던 동료들과 멀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가기 힘들어지고 각자의 사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나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소통을 못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던 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만 보이던 날, 왜 내가 저기 있었을까 후회했던 날,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면이 이제 그런 관계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을 때 얼굴 근육이 긴장하고 하기 싫은 약속을 잡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는 신호.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외로워 보일까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예수 넘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지, 아니, 오히려 없는 게 더 행복한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에 짓눌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게 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전한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았다면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노라고 편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외로운 시니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6살 최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민수 씨는 30년을 직장 생활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동료들과 술자리, 주말이면 대학 동창 모임, 한 달에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회까지 달력은 늘 빼곡했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 왠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요즘 뭐해? 밥 한번 먹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뜸해졌고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형, 다음 주에 시간 되면 한번 볼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아, 미안해. 요즘 바빠서 말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직장이라는 이유로 만났던 사람이었구나. 퇴직하고 나니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구나. 그 깨달음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대학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친구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야, 나 요즘 주식으로 얼마 벌었는데 우리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어. 손주가 벌써 돌인데 정말 똑똑해.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은퇴 후 별다른 소득도 없고 자식들도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힘들게 웃고 있었을까?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웠던 걸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 나간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든 약속을 잡았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아무 일정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 동네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걷다 보니 정상에 도착했고 벤치에 앉아 멍하니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하다. 지난 몇 달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을 찾아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을 맞으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그 뒤로 민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모임 초대가 와도 가고 싶지 않으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억지로 연락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요즘 지내? 나 혼자 걷다가 네가 생각나더라. 시간 되면 조용히 차 한잔 할까? 민수 씨는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엔 자랑도 과시도 시끄러운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요즘 어떻게 사는지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구나. 수십 명과 시끄럽게 있을 때보다 단 한 명과 조용히 있을 때가 훨씬 더 따뜻하구나.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더 이상 친구의 숫자를 세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민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인맥을 쌓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밝혀낸 이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보다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시간이 아까워서 형식적인 만남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변화입니다. 젊을 땐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껴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50년, 60년이 남았으니까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을 보고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느끼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진짜 소중한 사람, 진짜 편한 사람,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쓰고 싶은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겁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 저렇게 행동해야 하나, 내가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신경 쓰게 됩니다. 모임에 가면 자연스럽게 가면을 쓰게 됩니다.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여유로운 척,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 이상하게 볼까봐, 약해 보일까봐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땐 그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내 감정을 느끼고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수십 명과 함께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시끄러운 모임 속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느끼는 그 고립감.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웃지 못하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가 나를 이해한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다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내면과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직장 상사의 눈치, 친구들의 반응,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결혼해서는 배우자의 기대에, 아이가 생기면 좋은 부모의 모습에,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모습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예순을 넘긴 지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리워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만나는 겁니까?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친구 모임에 안 나간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60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친구가 줄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만 외로운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친구가 없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의 얕은 인사보다 1명의 깊은 이해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넘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혼자 걸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길을 찾는다. 무리 속에서는 결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도 혼자 걷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무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걷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친구가 없든 저는 나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것, 저녁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렇게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게 점점 편해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그 시간이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입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찾으십시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료해서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무료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힘든 겁니다. 젊을 때 일과 육아에 치여서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는데 정작 나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어릴 때 좋아했던 것,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서툴러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한다면
그냥 걷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걸으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촉,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이 모든 것에 집중하며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색을 칠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십시오. 완성도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모든 친구를 다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나를 평가하는 사람,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미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걸 의미 없는 관계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냉정하게 사람을 잘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멀어지는 인연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진짜 편한 사람 한두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났을 때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약 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최대치입니다. 실제로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100명의 얕은 인사보다 한 명의 깊은 이해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네 번째,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혼자 식사하는 걸 힘들어 하십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밥 먹기 바쁩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속도대로 먹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동네 작은 식당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한 곳에서 혼자 밥을 먹는 연습을 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좀 더 멀리 나가 보십시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편해지면 혼자 있는 모든 시간이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냈나? 수고했어. 혼자여도 괜찮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진심이 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 친절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비결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잘 버텼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작은 일상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건강하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할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친절한 점원, 맛있는 김치찌개, 이렇게 감사를 찾다 보면 삶이 점점 밝아집니다. 7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십시오. 오늘은 30분 걷기, 이번 주는 책 한 권 읽기, 이번 달은 새로운 요리 하나 배우기. 이렇게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이루십시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쌓이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창문 닫기, 오늘 화분에 물 주기, 오늘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여서 하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8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작은 실천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기, 마트에서 짐 들어주기, 동네에서 인사하기, 이런 작은 친절이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혼자 있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하기,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온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여러분, 혼자 있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평가받지 않고 오직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을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십시오. 1번, 2번, 3번,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시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는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다면 이미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선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제는 그 방 안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힘을 갖추셨습니다. 그 힘이야말로 진짜 자유이고 진짜 평화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더 이상 관계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오늘도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혼자여도 친구가 없어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